BMW 화재 민관합동조사단이 화재 원인은 당초 BMW 측 주장과는 달리 EGR 쿨러의 설계 결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차량 결함 은폐와 축소, 늑장 리콜 혐의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 시간은 포함하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치료받고 있는 학생 2명이 오늘 퇴원합니다. 병원 측은 일반 병실에서 치료받던 학생 2명의 회복이 빨라 오늘 오후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추가로 학생 1명이 이번 주 중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 사망자가 28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구조와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피해 지역 일대 지각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추가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밝혀지면서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국세청이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와 관련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탄 전날인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9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와 전북 일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이 2도에 머무는 등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뉴스N 이슈 3부 시작합니다. BMW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즉 EGR 쿨러 안에서 냉각수가 끓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BMW 화재 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EGR 쿨러의 설계 결함을 찾아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이 BMW 화재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해봤더니 당초 그 BMW가 했던 주장과 좀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BMW는 지금까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을 화재 원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누적 주행거리와 고속 운전 등의 제한적인 조건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EGR 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누수가 원인은 맞지만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행 거리가 많고 평소 과속하는 운전 습관 등 특수한 상황들이 모여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는 BMW 측의 이런 주장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원인은 맞지만 BMW가 주장한 특별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건에서도 화재가 일어나는 설계상의 결함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EGR 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누수가 맞는데 이런 현상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조사위는 화재 발생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EGR 쿨러 균열은 제작사의 설계 결함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EGR 쿨러 내에 냉각수가 끓는 이른바 보일링이 발생하는데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설계나 BMW사의 설계 조건에서도 발생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EGR 쿨러에 균열이 일어나고 그 틈으로 샌 냉각수가 엔진 오일 등과 섞여 굳어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냉각수 등의 물질이 굳어지면서 EGR 밸브 열림이 고착화되고 500도씨 이상 고온 가스가 유입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단은 확인했습니다. BMW의 그 차량 결함에 대해서 은폐하고 또 축소하려 했던 부분, 늑장 리콜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BMW는 올해 7월 20일에야 EGR 결함과 화재 간의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선 2015년 10월에 BMW 독일 본사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차량 결함을 이미 2015년에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BMW는 또 동일 엔진과 동일 EGR을 사용한 일부 차량에 대해 리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의 해명 요구 이후에 뒤늦게 추가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BMW는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제출 의무가 있었던 EGR 결함 등에 대한 기술 분석 자료도 최대 153일이나 지연하다 리콜 이후인 지난 9월에 우리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차량 결함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리콜 차량 전체인 65개 차종 17만여 대에 대해 공기나 혼합가스를 실린더에 혼입하는 흡기 다기관 리콜을 즉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함 은폐와 늑장 리콜 관련해서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BMW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 BMW 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쿨러 누수가 화재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EGR 쿨러의 누수 없이 기타 정황 현상만으로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하드웨어 문제로 결함이 있는 EGR 쿨러 교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의 설계 결함 지적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BMW는 고객들이 겪었을 불편에 대해 사과하고 이른 시일 안에 리콜 조치를 완료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에도 협조해 관련 의혹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BMW 화재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피해자 모임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이는 대로 추가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에서 빠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조사단의 최종 결과 발표를 반가운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렇게 보고 이를 환영합니다. 저희가 1000여 명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는 이제 소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소송 참여하는 분들이 하겠다는 분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이게 시간이 가면서 감가상각돼서 완전히 피해자들이 피해를 더 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이 이와 같은 점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판을 신속하게, 그다음에 재판 변론기일 횟수도 줄이고 결론을 빨리 내릴 거를 이렇게 희망을 합니다. 정부가 월급 노동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약정 휴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면서 법정 주휴 시간과 약정 휴일 시간 모두 빼달라고 요구했는데 절반만 들어준 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장하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관련 내용이 좀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고쳐서 산업 현장에서 적용되어 온 방식대로 소정 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노사가 합의한 약정 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약정 휴일 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년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여 약정 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정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약정 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은 오늘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네, 김 기자, 이게 내용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최저임금액은 시급, 1급, 주급 또는 월급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월급을 일하기로 한 시간 또는 일하는 것으로 인정한 시간을 포함해 나누는 것으로 시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분모에 들어가는 시간을
실제 일한 시간만 넣을 것이냐,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결근하면 일요일에 하루 쉬는 주휴 시간이나 노사 합의로 토요일도 쉬는 약정 휴일 시간을 포함할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정 주휴 시간은 포함시키고 약정 휴일 시간은 뺀 겁니다. 실제 근로 시간만 넣으면 한 달에 174시간이고요. 주휴 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170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 174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이 9,770원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209시간으로 나누면 8,133원으로 내년에 최저임금인 8,350원에 미달해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뭐가 들어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경영계는 일부 대기업이 연봉 한 5천만 원 넘게 받는 직원도 이 분모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 있다 이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 연봉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것은 이 같은 그 산정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기업 임금 체계의 문제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한 대기업 직원의 경우에 연봉이 4천만 원인데요. 기본급은 절반이 안 되는 1,920만 원이고 격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상여금이 600%인 960만 원, 나머지는 휴가비와 각종 수당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상여금 600%를 매월 지급을 결정하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이 240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시급이 만 원이 넘어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많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그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겁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을 매월 지급하도록 임금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입니다. 임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사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기업에는 6개월 동안 처벌을 피하도록 시간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노동시간 단축 위반 기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처벌을 유예하고 있는데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된 시점까지, 또 노력 중이지만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로 처벌 유예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장합니다.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강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4명 가운데 2명이 빠르게 회복돼서 오늘 오후에 퇴원합니다. 또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나머지 2명 가운데 1명은 이번 주 중, 다른 1명은 올해 안에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 아산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세혁 기자. 네, 강릉 아산병원입니다. 네, 참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치료받던 학생 2명이 오늘 추가로 퇴원을 하죠. 네, 강릉 아산병원은 치료받고 있는 학생 4명 가운데 2명이 건강하게 회복돼 오늘 오후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학생은 함께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할 만큼 건강하게 회복됐다며 어리기 때문에 합병증 우려도 잘 극복할 것이라고 의료진은 말했습니다. 또 두 학생은 심리상담 정신과 교수 면담 아래 나머지 친구들의 비보를 들었으며 잘 견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1일 가장 먼저 퇴원한 도모군에 이어 오늘 학생 2명이 퇴원하면 강릉 아산병원에는 학생 2명이 남게 됩니다. 이틀 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1명도 근육 손상이 호전되면 이번 주 중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의료진은 보고 있습니다. 또 중환자실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명은 오늘 오전 일반 병실로 옮겨졌는데요. 이 학생은 아직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주치의 명령에 반응하고 내과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올해 안에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의료진은 내다봤습니다. 원주에 있는 학생 2명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2명 모두 저체온 치료를 하고 있어 아직 의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학생 모두 스스로 호흡할 수 있고 외부 자극에 미세하게 반응할 정도로 회복됐다고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의식이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번 주 의식이 돌아오면 환자 상태에 따라 한 달 정도 고압산소 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경찰의 사고 원인 수사 소식도 짚어보죠. 이 가스 누출 사고가 난 그 펜션 보일러 급기관 안에서 벌집이 발견됐다고요? 네, 보일러의 바깥 공기를 공급하는 급기관 안에 벌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벌집 크기는 작은 감자 크기 정도로 만들어지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보일러 급기관 내부가 벌집 등 이물질로 막혀 있으면 산소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마감이 제대로 안 된 배기관이 떨어져 일산화탄소가 누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일부 보일러 전문가들은 급기관 안에 벌집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주장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떼어낸 보일러를 정밀 감식하면서 급기관에 있는 벌집이 배기관이 어긋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다양한 상황을 놓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 역시 줄줄이 경찰에 소환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건 2014년 보일러 설치 당시 건물주가 인터넷을 통해 가스 보일러를 산 다음에 무자격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는 겁니다. 경찰은 애초부터 연통이 부실하게 설치돼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실 점검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가 난 펜션 가스 시설에 대해 모두 4차례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펜션 운영자는 YTN과 통화해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달 정기검사 당시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불과 3, 4분 만에 점검하고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 이상 보일러를 점검해야 하는 가스 공급 업체로부터 보일러 안전 점검을 최근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펜션 업주와 건물주, 시공업자,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부실 시공과 부실 점검, 관리 소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로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관련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국세청장도 이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증여세 부과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세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획이슈팀 최민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러면 이제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증여세 논란은 지난 10월에 1심 법원에서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판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형 이상은 씨 등을 통해서 이 다스를 실소유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고 있던 다스 주식도 실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주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실제로는 이게 차명 주식으로 밝혀진 게 된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배주주가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픽을 보시면요. 그런데 앞서 부과했던 세금들은 이 전 대통령이 최대 주주가 아니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새롭게 확인된 만큼 그간 내지 않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하는 거죠. 마치 증여받은 것과 같은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네, 일단 일감 몰아주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스의 매출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래픽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다스는 친척과 해외 자회사 등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17곳에 달합니다. 이것이 이 다음, 그렇습니다. 이렇게 17개사가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입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 SM 등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과의 매출 비중이 30~40%에 달하는 거죠. 이 얘기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다스의 매출을 올려주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감 몰아주기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법적으로 이 비율이 30%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재벌들이 아들에게 회사를 싼 값에 물려주고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이 부에 이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경영권 승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 이전된 때에 따라서 이 증여세를 물릴 수 있게 법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1심 법원의 판단으로 다스의 주인이 이 전 대통령으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금을 이 전 대통령이 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문제 제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 소유주가 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실질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국세청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문제는 이 차명 주식은 결국 이 전 대통령의 주식을 이상은 씨와 주변인들에게 준 셈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식을 받은 사람들도 증여세를 받았으니 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증여를 했기 때문에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부가 이전된 만큼 증여세를 내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국세청이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받지 못한다 이런 네.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 현행세법의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이 사실 다른 요건만 보면은 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가운데 이 해외 법인과 수출 목적으로 거래한 금액은 이 과세 대상인 매출에서 빼주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매출을 산정할 때 이 해외 법인과 수출 목적으로 거래한 금액은 빼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빠지면서 예. 이 규제 기준이 30%인데 이 앞서 보신 것처럼 다수의 특수관계인 법인이 대체로 해외 자회사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현행세법에 따라서 이 특례 조항에 따라서 여기에 매출을 빼주니까 일감 몰아주기 이 증여세 부과 기준선이 30% 약간 미달하는 거죠. 미달이군요. 예. 네. 그런데 사실 이 조항 자체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실제로 기업들의 합법적인 일감 몰아주기의 통로가 된다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례처럼 가령 수출 목적으로 해외 자회사를 하나 끼우고 그 회사의 매출을 올려주면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데 해외 자회사 하나 만들고 이제 그곳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은 그래서 일부 대기업에서 이런 편법이 성행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애초에 이 조항을 만든 게 수출을 좀 장려하기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납세 주체는 법인이 아니고 지배주주죠. 그러니까 법인이 낼 돈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득을 본 지배주주가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주주가 일감 몰아주기로 이득을 봤으니 세금을 내라. 그런 뜻에서 과세 대상도 다스가 아니라 지배주주인 이전 대통령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이 조항이 지배주주를 위한 조항이다. 이런 특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상은 씨에게 부과된 차명주식의 증여세 역시 이 시한이 지나서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현행세법에 허점이 많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세법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안타깝게도 이 세법은 이제 나중에 바뀌더라도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돈은 앞으로 영원히 받을 수 없는 돈으로 남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세금도 현행세법으로 부과가 안 된 것으로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입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증여세 부분을 받아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일을 계기로 이 현행세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치권과 국회 그리고 또 정부 부처가 어떤 논의를 진행해서 보완할지 좀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여러 쟁점을 두고 여전히 대치하고 있습니다. 3당 원내대표가 오전에 만나서 의견을 나눴는데 유치원법 처리와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원내대표들의 회동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쯤 만나서 1시간 정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유치원법과 김용균법 등 법안 처리를 비롯해 청와대 특감반 논란의 진상조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을 주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아무 성과도 없이 견해차만 확인한 채로 헤어졌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최근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의 진상조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이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운영위원회 소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당연히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운영위 소집은 감찰 결과나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급한 민생 법안과 현재 활동하는 특위 연장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섰습니다. 임종석 조국 수석이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참석하는 운영위를 소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지금 이런 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를 좀 도출하기 어려웠습니다. 유치원법 관련해서는 정책위 의장과 원내 수석으로 구성된 6인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추가 논의의 의미가 없다며 패스트트랙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법안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심의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었다가 곧바로 정회했고 주요 쟁점에 대해 간사끼리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고 김용균 씨 유가족은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와 환노위 의원들까지 차례로 만났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서 아들의 동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네,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도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연일 의혹을 제기하는 자유한국당의 칼끝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간인인 창조경제혁신센터 박용호 센터장을 청와대 특감반이 사찰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 수석이 SNS 사진을 바꾼 것에 대해 맞는 이유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본적인 자질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청와대의 해명이 가관이라며 특감반장이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면 중지시키고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이 입을 열 때가 됐다며 운영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가세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김태우 수사관이 진실을 말하는지 허위 사실을 폭로하는지 알 수 없지만 민생 경제를 세우고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권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경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그젯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인근 해안을 강타한 쓰나미로 사망자가 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전조 없이 밀어닥친 데다 해수면이 높아진 상태에서 발생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조수연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이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당국이 발표한 사망자 수는 281명, 그리고 부상자는 1,016명입니다. 또 57명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 대다수는 현지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우리 국민 피해는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을 통해서 전해진 상황을 종합해보면요. 쓰나미로 주택과 호텔 등 건물 수백 채가 무너지면서 잔해가 수북이 쌓여 중장비 접근이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여기에 부상자들을 치료할 전문 인력과 이재민들을 수용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국은 추가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최대한 많은 의료진과 구호품을 현장으로 급파해서 부상자 치료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어난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피해가 집중된 판데글랑 일대는 인도네시아 국내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알려졌는데요.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주말이어서 평소보다 휴가객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쓰나미 발생 당시 해변 축제도 한창이어서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적지 않은 인파가 해변에 모여 있었는데요. 예고 없이 순식간에 덮친 쓰나미에 무방비로 당한 겁니다. 쓰나미 발생 직후 아무런 경보도 발령되지 않아 초기 대응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보통 지진에 따른 쓰나미 우려가 있을 경우 지진 직후 경보가 발령되는데 이번에는 지진 활동 등 별다른 전조가 없어 당국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쓰나미 자체는 1m가 채 안 되는 높이로 비교적 작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조와 겹쳐 해수면이 이미 상승한 시기에 발생하면서 위력이 강화됐고 그 여파로 내륙 지역에는 3m 높이의 해일까지 밀려오면서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덮친 쓰나미였는데요. 원인은 좀 밝혀졌습니까? 네, 화산 분화로 인한 해저 산사태가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발생한 지역에는 아나크라카타우라는 화산이 있는데요. 이 화산은 지난 6월부터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소규모 분화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런데 쓰나미 발생 당일 비교적 큰 분화를 여러 차례 일으켜 1,500m 높이까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화산 분화로 바닷속 화산의 일부분이 무너지면서 쓰나미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피해 지역 지각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추가 쓰나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바람이 생각보다 여기에는 많이 부는 여기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오를 때는 이게 열평합 발전소인 줄도 몰랐고 꿀뚝이 높길래 그걸 선택해서 왜 꿀뚝인가 하면은 왜 꿀뚝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가.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검증기구를 만들라고 하는 요구를 하면서 올라간 것입니다. 일단 지구를 해야 추석 명절을 셀 거 아닙니까? 기상청에도 했었고 정보도 했는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라도 국회와 정부가 요구를 하고 할 건 다 하고 해볼 만큼 다 해봤지만 갈 곳이 없었고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꿀뚝밖에 없었습니다. 철폐하자!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노사 상생이라는 걸 외쳤지만 비정규직들의 탄압을 시장의 불법 행위는 언제나 눈감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민주적, 싹싹하고 이성주의 승리하자. 저희들이 기댈 곳이 없다. 마지막으로 다시 쌍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관심이라 그럴까요? 너무 노동자들이 너무 외면당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퇴직금 날아가고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고용과 노동조합 이런 걸 따내면 뭐합니까? 합의를 하고 법적으로 빠져나가는 이 자본들 회사는 어렵다 이 한마디 합니다. 지금 스타플렉스 음성공장에는 신입사원을 계속 뽑고 있습니다. 나와서 자기네들이 약속했던 고용, 노동조합, 그다음 단체 협약을 지켜내라고. 올해부터는 연봉 7천만 원 이하라면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본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에게 소득세를 더 줄여주던 것도 대상과 기간을 더 확대했습니다. 그 밖에 새로 추가됐거나 놓치기 쉬운 올해 연말정산 내용 김평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직장인들이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비용이 꽤 많이 든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까지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인데 책이나 공연표를 산 비용은 30%로 공제율을 올려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를 90%까지 깎아주는 혜택도 적용 나이를 34살까지로 더 올리고 최대 기간도 5년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세로 쓴 돈을 공제해주는 비율도 기존 10%에서 12%로 높였습니다. 또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세입자가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들었을 때 올해부터는 보험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증 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을 앓는 부양가족에 들어간 의료비는 기존의 700만 원 한도가 폐지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혜택 가운데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등 출처 확인이 가능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된 도서구입, 공연 관람을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과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추가로 제공합니다. 또 부양가족을 등록하는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서류를 보내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모바일로 보내는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국세청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당초 자신이 밝혔던 2월 말이 아닌 1월 1일부터 조기 경질하기로 하고 후임자를 발표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강조한 동맹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반감으로 보이는데 동맹국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20일 트윗으로 내년 2월 말 매티스 장관 경질을 발표했던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불과 3일 만에 당장 1월 1일부터 현 부장관인 샤너헨이 대행을 맡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퇴 서한을 통해 IS 공동 대응 등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조목조목 강조한 매티스 장관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윗으로 동맹은 중요하지만 그들이 미국을 이용할 때는 그렇지 않다며 매티스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매티스의 퇴진과 흔들리는 동맹의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Et donc un allié se doit d'être fiable, de se coordonner avec ses autres alliés. Je crois que le général Mattis l'a parfaitement rappelé, c'est ce à quoi je suis attaché. 매티스 퇴진 이후 더 불안해질 국가안보 정책 결정에 대한 미 국내 우려도 큽니다. Desperately need your mature voice, your patriotism in the room when this president's making life or death decisions about national security. But it obviously reached a breaking point. 당장 도움이 되지 않으면 동맹도 필요 없다는 식의 사고와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듣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어떤 불똥이 되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하늘은 맑지만 공기는 꽤 차갑습니다. 성탄 이브인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5.9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강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2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이 바람 덕분에 공기는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낮 동안 찬바람이 불면서 꽤 춥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2도, 그 밖의 지역은 대구가 5도, 광주 6도, 부산 9도로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은 한파가 주춤하면서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세밑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